자, 그래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그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그 기획 과정을 한번 오늘은 이기우 씨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기획 목적 그 과정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든지 한번 보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그 원천이라 그래야 될까요? 기본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건 이제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먼저 기획과 계획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한번 구분 한번 지어보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뭐냐? 플래닝입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과연 나는 할 것이냐,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계획은 뭐냐?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 do입니다. 방법을 갖다가 우리는 정한다.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걸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보게 되면 그 목표 설정을 글씨가 이래 목표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한다. 절대 이러지 마시고 딱 저기서 올해는 무엇을 할 거니까 2020년도엔 뭘 할 거니까 2020년도 1월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1월 첫째 주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방법들을 정확하게 디테일한 계획들도 다 정확하게 잡아놔줘야 된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갖다 일일이 또 찾아줘야 되고, 즉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로드맵을 항상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1년치 로드맵, 주별 로드맵, 일별 로드맵, 이런 로드맵들을 만들어 놓고선 해야지 어떤 그 기획을 하건다라든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것이 없이 진행한다,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거는 결코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과 계획, 화트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걸 정해놓으시고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학자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통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만서도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what to do를 설정하고 그 다음엔 how to do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획된 목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 이게 how to do죠. how to do를 갖다가 꼭 해놔야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요거부터 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서 이제 상품 개발에 있어서 영향들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성장 기회가 어떤가? 찬스는 항상 옵니다. 그때 어떤 찬스가 왔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관광 시장을 침투하는, 또 관광 시장을 차라리 개발하는, 다른 관광 상품을 같이 다각화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것이 기술 혁신, 시장의 규모도 파악하고 기업의 다음에 그 기업의 규모, 다음에 관광 기업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유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죽어가는 유통 채널인지, 내가 이용하는 내가 내 상품을 갖다 이용하는 채널이 어떤 건지, 그 유통을 갖다가 정확히 또 그것도 파헤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전술과 전략을 짜는데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그런 것이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전술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선제 전략과 반응 전략이 있어요. 선제 전략과 반응 전략이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선제 전략은 좀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덤비는 거죠. 반응 전략은 살짝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일어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반응들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결정하는 전략들이다. 그래서 크게 하여튼 두 가지라는데, 일단 선제 전략으로서는 연구개발, R&B라고 그러죠. 우리가 R&B, 연구개발에 많이 해서 항상 기술을 향상시키는,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도대체 특징이 뭐냐? 이런 기업의 특징들은 리딩 컴퍼니예요. 넘버원 안에 있는 리딩 컴퍼니들은 항상 R&D 투자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새로운 기술 새롭게 하면 누굴 따라갈 수가 없잖아. 모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래서 리딩 컴퍼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 리딩 컴퍼니들은 그래서 한번 제대로 창조해내면 온갖 모든 것이 다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D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마케팅 전략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단순히 이게 마케팅 전략까지도 4P, 7P
이제는 IMC 전략까지 통합 마케팅이죠. IMC 모든 거를 갖다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합 마케팅들 이런 IMC 전략들 이용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CRM이 아니라 뭐죠? CEM이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모든 마케팅 전략을 공격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다. 기업가는 항상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브레인스톤이라든가 델파이라는 전략들을 이용해가지고 기업가는 항상 모험적으로 공격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새로운 걸 창출해내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끌어모으죠. 다음에 이제 아예 매수 전략을 한 거죠. 살짝 요거는 공격적인 것 중에서도 아주 다른 기업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업을 매수를 해버리든가 아예 통째로 그런 거를 제 거래처 중에도 있습니다. 보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베어링이라고 있어요. 베어링이 이제 쇠구슬을 간단하게 쇠로 만든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쇠구슬은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 꺾일 때 직선이 꺾일 때 소위 얘기해가지고 철을 꺾어서 기역자, 니은자, 디귿처럼 쓰려면 구슬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구슬인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 중에 세 개 기업이 있었거든요. 세 개 기업인데 독일이 세 개 기업을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려요. 언제 때? IMF 때. IMF 때 우리 기업들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쇠구슬 만드는 여기가 독보적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런 걸 만드는 걸 내가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예 기업을 매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특허권을 산다든가 라이센스를 갖다가 사버리는 거죠. 아예 따로 못 쳐들게. 또 관광상품도 판매권이나 기업을 아예 매수해야 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가 있냐면 괌이나 사이판에 PRC라는 그 리조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리조트의 특징은 뭐냐면 워터파크가 호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 물놀이 하는 시설이죠. 그 소위에서 일반적으로 리조트에 있는 수영 시설은 어때요? 그냥 풀이 한 2개, 3개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 풀하고 성인들이 즐기는 풀하고 그리고 바 정도 있는 요 보통 한 수영장이 한 2-3개 정도 요 정도 있는 수지만 이 PRC는 퍼시픽 아일랜드 로 해가지고 퍼시픽 아일랜드거든요. 퍼시픽 아일랜드 태평양에 있는 아일랜드 PRC 리조트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가 됐냐면은 그 리조트 안에 그냥 아예 워터파크를 만들어놨어요. 슬라이딩서부터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10대,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예를 들어 요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한국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아니면 PRC 한국 시장에서는 PRC를 예약하려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통해서만 예약이 돼 있다. 그럼 지금 그렇다면 뭐 어디도 뭐 다른 여행사들이 거기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게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예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예 판매권, 코리아 마켓의 판매권을 잡아낸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거를 한 거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그 메디컬 투어를 갖다가 제가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하고 하나를 예약을 했어요. 그 병원과 관계 있는 대학교였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간호학과라든가 보건학과라든가 이런 과 학생들이 싱가포르를 갖다가 답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 병원을 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하고 그 대학교를 그런 그 시설을 갖다 답사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씩. 근데 그 병원하고 저는 독점권을 맺어놨어요. 그 병원을 갖다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저를 통해서만 예약을 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다니던 모 기업에서도 그런 전략을 펼쳤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그리스 피리우스 회사에서 출발하는 올림피아 크루즈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크루즈 회사하고 독점권을 맺었죠. 코리아 마켓에서 예약을 하려면 무조건 그 A란 여행사를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거였어요. 뭘 그 경험을 했었냐면 그때 당시 삼성중공업에서 무슨 수주를 땄나 봐. 유람선 수주를 땄어요. 유람선 수주를 땄는데 그 유람선 수주에서 땄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그럼 유람선을 타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유람선을 타겠다고 마침 그 유람선 타보겠다고 연락이 그 크루즈 선사에 직접 전화를 했었나 봐요. 뭐 삼성중공업이니까 그만한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예약을 했겠죠. 그때 재미있는 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응? 거꾸로 거기서는 거기 한국이죠. 한국 시장은 이 크루즈를 타시려고 예약하시려면 A란 여행사를 통해서 연락 오십시오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그 여행사는 완전히 그 유람선 하나만큼은 아주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매권, 어느 시장,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 뭐 코리아 시장에 판매권을 갖다가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선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방어 전략은 반응하는 건데 반응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 기존 관광 상품들의 그 상품을 개량해봐. 아, 고객들의 반응을 봤더니 여기 컴플레인이 나는구나. 그럼 살짝 그걸 개량을 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뭐냐, 패키지 상품이 컴플레인이나 컴플레인 하는 게 뭐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작전을 씁니다. 고객이 보니까 A라는 상품이 뭐죠? A라는 상품, 그 A라는 패키지가 보니까 쇼핑을 너무 많이 가서 컴플레인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건 쇼핑을 빼버리자. 쇼핑을 4번 가는 거? 그럼 저는 쇼핑을 한 번만 가자. 4개 중에 가장 가기 싫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1개나 2개만 가는 이런 상품들은 고객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왔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적인 방어 전략. 다음에 모방 전략. 와, 이 상품 괜찮대? 반응 좋은데? 라고 잡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미투 전략을 펼치는 거죠. 미투 전략. 그래서 그런 미투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왜 상품권 관광 상품은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모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같이 핀다라는 거죠. 그런 전략들을 같이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전략인 거죠. 차선의 전략을 펼친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다른 겁니다. 우위성을 갖도록 출시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기업의 신상 관광 상품의 판매 후나 질이나 기능 등을 분석해 가지고 보다 위성을 갖는 거죠. 즉 방어 전략에서 좀 더 발전된 거죠. 좀 더 나은 거. 모방을 했는데 좀 더 좋은 걸로 모방을 한 거예요. 상품이 나온 거 딱 보니까 저 상품보다 여기가 좀 부족하네. 요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가는 거죠. 방어 전략은 상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서 만들어낸 거고, 모방 전략은 그냥 따라서 똑같이 하는 전략이고, 차선 모방 전략은 모방을 했지만 수정 보완을 했다라는 거죠. 대응 전략은 관광객 욕구를 갖다 파악해서 늘 관광객들, 고객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기획 개념인 거죠. 기획은 뭐예요? 항상 방향을 설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광 상품을 갖다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할 때는 항상 예측력,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구상력, 이해력, 창조력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이게 가장 그 트렌드, 고객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에 판을 짤 때는 어떤 식으로 쫙 판이 짜져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돼. 하나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조를 완전 백지에다 그림을 잘 그려내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해주는 이런 능력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즉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고객들의 그 행태나 패턴 같은 어떤 분석들을 했을 때 그 분석,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거기에 그럼 앞으로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창조력, 이런 것들이 갖다 필요하다. 이런 거 보시려면 많이 일단은 보셔야 돼요. 많이 보고 즐겨야 된다. 그래서 많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고 저기하고 하셔야 돼. 관광 상품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꼭 그게 돈이 들어가야 되신 건 아닙니다. 도시 개발 컨텐츠도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도시 컨텐츠들도. 그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매년 그런 걸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이 날라와요. 자기네 요번에 이런 관광 상품 컨텐츠들을 모집합니다. 그럼 그거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죠. 그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됩니다. 집안에 앉아서 핸드폰으로만 서칭으로만 이건 안 된다. 직접 자고로 보셔야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하려면 일단은 항상 그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3C라 그러죠. 내 기업의 여건, 나 자신의 여건이 된 거죠. 내가 속해져 있는 내 기업의 역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어떤지, 물적 자원은 자본금과 같은 물적 자원은, 유통 전략은 어떻게 펼 수 있는지, 유통의 채널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유통 경로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좀 약하면 결국 유통이 약하게 될 때 있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성, 시장이 비교적 큰 시장을 갖고 있는지, 그 시장에 침투를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 이 시장이 죽어가는 시장인지 산 시장인지, 이런 시장들도 우리가 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상품의 연속성, 이 시장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는 거냐, 이 시장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베이비라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떠올렸는데, 여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 시장,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기 시장, 커지는 시장인가 작아지는 시장인가. 이게 작아지는 시장이죠. 좀 줄어들잖아요. 왜? 출산율이 줄어들잖아. 이제 초등학교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점점 폐교가 되는 학교가 생겼다니까요. 최근에 정말 교육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 출산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지니까 원래 예전 같았으면 해도 뭐가 있었냐면은 광고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죠? 분유. 아이들한테 광고 가장 많이 했던 게 분유하고 뭐죠? 기저귀 시장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선전하는 걸 내가 못 봤어 별로 최근에는. 왜? 시장이 죽어가니까. 그랬더니 이 기저귀를 만들어낸 회사에서는 이제는 뭘 덤비고 있다? 거꾸로 성인들, 그러니까는 근육이, 여러분들도 60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실금이 생겨요. 왜? 근육이 힘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근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근력 운동을 자꾸 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 근력 운동이 약해지게 되면 요실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예전에 못 보던 80년대 90년대 때는 안 보이던 성인들 기저귀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또한 분유를 만들던 이런 회사들은 이젠 그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죽 같은 거, 어떤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걸 이제 개발해내서 그런 것들도 광고를 한다는 거죠. 왜? 거꾸로 방금 얘기했듯이 베이비 시장은 죽지만 실버 시장은 살아나고 있거든. 점점 실버 시장은 늘어나잖아요. 왜? 우리 고령화 생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죠. 그리고 현업에서 리타이어들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버 시장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버 시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분유 만들던 회사든 기저귀 만들던 회사든 다 전부 다 실버 시장으로, 베이비 시장에서 실버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연속성이에요. 상품이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꾸준히 가는 상품이냐.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게, 관광 상품은 끝나는 행사는 아니다. 그래서 성장하다.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는 뭐다? 관광 자원을 훼손시키는 상품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녹색 관광 같은 이런 식으로 약간 탈바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자원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보는 관광 상품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자원들은 무너지게 되고 연속이 없게 일회성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관광 같이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일회성으로 끝나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기업의 여건이라든가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품의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개발해 나가는 상품이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이제 그 사시 분석인데, 이게 통상은 좀 전에 30분석, 40분석, 아까 자사 분석을 아까 말했듯이 기업가 분석이요. 그다음에 여기 40분석, 요거는 컴퍼니예요. 컴퍼니, 경쟁사, 다른 회사의 경쟁들, 그다음에 이제 채널 분석하고 관광객의 분석한 거죠. 자, 이런 40분석도 필요. 첫째가 관광객 행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의 의견을 계속 검토를 하고, 관광객의 불만 처리를 받아낼 수 있는, 불만 처리가 왜 필요하다? 불만 처리를 해결하는 것이 상품을 개발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이 되거든요. 이 불만을 고객이, 그래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원천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원오브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광객이에요. 고객인 거죠. 고객의 그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자사 분석인 거죠. 나의 인적, 물적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경쟁사는 있는지 없는지, 그 시장에, 내가 뛰어들어갈 시장에 경쟁사가 없다, 경쟁사가 있다,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쟁사가 있어도 그럼 하나만 있냐, 둘이 있냐, 셋이 있냐, 그렇죠.
요 차이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널 분석, 즉 채널 분석은 뭐냐면 내가 유통 전략을 펼치는 홍보 전략을 펼치는 채널은 무엇을 사용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러한 전략들이 안 되면은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재가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그 뭐죠? 토마스 쿡 여행사죠. 토마스 쿡은 대표적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생긴 여행사이며 또한 전 세계 최대의 여행사죠. 비행기도 갖고 있는 여행사예요. 비행기잖아요. 토마스 쿡 비행기도 한두 대 정도가 아닌 거죠. 호텔도 전 세계적으로 한두 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2019년도에 막을 내립니다. 그나마 이거 버티지도 못했을 거. 왜냐 2020년도 코로나면 그냥 무너졌을 테니까. 2019년도에 파산을 선고했었죠. 2019년에 더구나 브렉시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들이 유통 경로라든가 전체적인 시장의 판매 추이 분석 이런 것이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익스피디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토마스 쿡은 꾸준히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만 갔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죠? 자, 다음으로서는 제가 관광상품의 기획 프로세스를 좀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볼게요. 지금까지는 그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봤으며 최소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렇죠. 상품의 연속성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 필수적인 고려 사항도 봤으면서 그다음에 사시 전략으로서 뭔가를 봤겠죠. 그런 전략들은 또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선제 전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어 전략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하나의 전략을 또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싹 조사하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전략을 짤 건데 어떤 식의 전술과 전략을 짤 것인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획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 해야 되죠? 제품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뽑아내는 거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죠?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돼. 참 없는 데서 이게 과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거의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를 갖다 창조해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 중에 가지고 우리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이 주제를 개발을 찾아내서 콘텐츠의 테마를 잡아내서 선정을 하는 작업이 1단계 작업인 거죠. 아이디어를 뽑아서 그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해내는 것이다 보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상업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마케팅의 결정을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업성 즉 들어가는 비용과 나가는 비용 막 이런 걸 따지면서 상업성이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파헤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파헤치는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다. 단계 2단계. 그다음 세 번째는 그게 보니까 상업성도 이제 성공적이다. 상업성이 있어. 좋아해. 진행해. 제품 개발을 하는 거죠. 상품을 개발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마케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광 상품은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fem투어라는 걸 진행을 하죠. 즉 홍보에 나름대로 힘이 있는 자 혹은 비평하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줘요. 마치 영화를 보게 되면 시사회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이런 테스트 단계를 들어간 거 fem투어를 쫙 하면서 그 사람들의 소위 전문가들의 고견을 아이디어를 또한 비평을 받아들이면서 수정할 상황이 있으면 수정하고 괜찮은 호평이면 홍보 전략으로 완전히 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짜잔 IMC 마케팅을 통한 제품을 시장에 갖다 완전히 도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로 진행된 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 그 주제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이랬을 때 상업성은 있는지. 세 번째는 그걸 이제 상업 제품화 시키는 단계예요. 제품화 시켜 가지고서는 테스팅하는 fem토와 같은 테스팅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시장에 침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 상품 기획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다가 창출하고 평가하는 그 아이디어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 아이디어 원천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원천들은 어디가 있냐? 첫째가 소비자예요. 소비자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번째보다 게시판을 운영을 해야 돼요. 특히 고객의 불평, 불만을 받아서 적어놓는 게시판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응? 그런 게시판. 그래서 그 소비자를 가지고 불평, 불만. 이제는 고객의 불평, 불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프로슈머라 그러죠. 소비자를 갖다가 뭐 한다? 생산에 뭐 한다? 네, 참여시킨다. 응? 생산에 참여를 시키는 거야. 아예 상품을,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아예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응? 이런 전략, 그런 소비자들을 뭐라 그래? 프로슈머라 그럽니다. 프로슈머.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안을 한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팬 관리한다, 고객 관리한다, VVIP 고객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는 거죠. 그때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제품을,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소비하는 사람. 그럼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한다. 그다음에 경쟁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 경쟁 상품 저 단점을 갖다 보완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 상품이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STP 전략. STP가 이제 뭐냐면 아시죠?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타겟, 어떤 시장을 내가 목표로 잡을지. 그다음에 내 상품의 내 브랜드 같은 걸 이미지를 갖다가 포지셔닝, 어떤 위치의 이미지를 갖다 심어 놓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잠재 시장을 또 시장을 갖다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시키면서 발견해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시장에 침투하는 거가 된다. 그런 시장에 침투할 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겠죠. 고려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내부 아이디어죠. 고객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쟁 상품에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내 종사원들이 자기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상으로 하겠네. 그 컴퍼니가 대상으로 하는 목표 타겟 마켓도, 그러니까 목표 시장도 정확히 그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내 종사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타 업종에서 이제 배워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그래도 벤치마킹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업종, 우리가 보통 보면 유사한 업종에서만 뭔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벤치마킹은 오히려 다른 범주, 내가 이제 관광업이면 아예 생산하는 데서 아니면 금융하는 데서 거기서 뭔가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피스 분석 과정, 프라이스, 프로덕트,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 같은 이런 4P 분석 과정에 더불어서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죠. 강점과 단점을 갖다 분석해내는. 그러면서 강점과 단점 점점 차별화시키는 이런 것도 우리는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트렌드를 계속 꾸준히 추적 관리, 이런 트렌드를 추적 관리하는 거는 어차피 큰 기업에서는 항상 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작은 기업에서는 어디를 많이 더긴다. 그 산업에 보게 되면 그 산업 범주에 보게 되면 연구소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관광도 보면 관광연구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여기서 연구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추적 관리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뭐냐, 관광공사에서 SNS 같은 그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과 방법을 항상 소비자들의 국내 여행 패턴 트렌드들을 조사를 해요. 빅데이터 기법. 우리는 그걸 가지고선도 상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좋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타 주변의 환경 자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주변의 환경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아이디어 창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창출 방법으로서는 수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뭐 조사하고 뭐 하고, 근데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술 정보, 선도 막 관광객들의 아이디어를 보게. 선도 관광객은 미리 이제 그 좀 모험을 즐기는 알로센트릭이라고 불린다. 플로거 학자가 이제 알로센트릭하고 사이코센트릭이라고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알로센트릭은 관광객들이 뭐죠? 알로센트릭은 좀 더 모험적인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이코센트릭은 뭐죠? 모험적인 관광객들이 한번 훑고 나와서 안전검사가 끝났으면 그때 가는 여행을 안정적으로 다니는 관광객을 사이코센트릭이라고 합니다. 이게 플로그 학자가 만든 건데, 그 중에서 그 알로센트릭 같은 그 관광객들의 그 보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고, 수없이 많은 것들 어떤 접목을 시키는 거, 국가의 정책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국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1989년이 뭐예요? 여행 자유화가 됐죠. 관광의 자유가 됐습니다. 이 정책을 알았으니까는 상품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 이 정책이 몰랐더라면 상품도 계속 못 만들어내는 거, 못 나가니까. 그렇죠? 자, 근데 창의성을 이용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 창출 방법인데요. 이러한 정보 한번 여러분들은 브레인스토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디어를 쥐어짜는 건데, 여기는 첫째 비평 비만은 첫째 비판은 절대 금지. 아무것도 안 해. 일단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 그걸 입력에 정리해.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자기 여건에 아까 조사했던 사시 조사 또 고려해야 될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내면서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브레인스토밍법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를 막 내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고든법은 아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편하겠다. 원초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고든이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브레인스토밍병의 주제를 줘요. 자, 내가 토스기가 하나 있는데 이 토스기를 좀 획기적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근데 고든법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던져요. 자, 빵이 있는데 이거 빵을 굽는 기계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조금 다르죠? 좀 다른가? 많이 다른가? 토스트기라는 걸 주제를 아예 줘버렸잖아. 그럼 거기서 그렇게 범주가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걸 아예 다 버리고 빵을 굽다. 이 굽는 것 자체를 갖다가 주제를 준 거야. 원천을 준 거죠. 아예 원리를 가지고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면목 집단들은 각각에 다 평가를 내려요. 수없이 아이디어를 내보냅니다. 아이디어를 서로 막 내고 그 중에 다 또 투표를 해요. 그래서 선정되는 거. 델파이법은 뭐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다. 다음에 시네스틱은 뭐냐? 창조적 문제 해법 중에 하나인데 전혀 연관이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자, 제가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과에서 많이 저기 하는 건데,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줄을 이어놔요. 이 줄을 연결시키면 연결되지 않겠죠. 사람 하나를 놓습니다. 이쪽 끈하고 이쪽 끈을 잡아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보려 그랬어. 그랬을 땐데요. 왜? 이 사람의 팔 길이가 있죠. 이 사람의 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해보면 달 수 있게 해놨거든. 근데 이건 가만히 서 있잖아요. 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한쪽 끈을 잡고 한쪽 끈을 이렇게 팔로 잡고서 여기까지는 못 가. 안 와. 좀 모자르게 돼 있어. 이 도저히 방법이, 요때 전혀 관계가 없는 뭘 던져준다? 가위를 주는 거야. 가위를 딱 던져줘. 그럼 뭐라 그래? 짜증도 터내죠. 이거 왜 주는지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있죠. 이 가위 끝을 갖다 여기다가 달아요. 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던졌다가 올 때 딱 잡으면 돼요. 그럼 연결이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가지의 주제를 던져주고서는 문제를 해결해봐라, 연결시켜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응? 요건 살짝 다른 얘기인 그런 거예요. 요건데 요걸 갖다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주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 사람들한테 망치를 던져주잖아요. 응? 망치를 던져주면 답이 금방 찾아요. 근데 가위를 던져주면 금방 못 찾는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범주를 정해놓고 그런 거죠. 아까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고든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응? 무언가를 정해주고 거기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잠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야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핸드폰이고 뭐고 전부 다 두고 한 30분만 산책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서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보게 되면 누군가는 목욕탕에서 샤워하다가 누군가는 산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요. 꾸준히 책상에 앉아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유레카라고 외치죠. 응? 그거는 다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시네스틱이라는 창조적 기법은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창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창의력에 대한 그 건데 창의력, 우린 창의력이 필요한 게 원래 그 좌뇌 우뇌를 많이 따지죠. 우뇌가 발달하는 것이 뭐다? 창의력이 더 먼저 발달돼 있다는 것이. 우뇌가 발달하는 것이. 이 사람들 수평과 확산을 좋아해요. 근데 좌뇌가 발달하는 사람은 논리적이에요. 응? 그다음에 수용, 집중을. 여기 사람은 정답은 하나라는 것만 생각하거든. 근데 우뇌는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자유분방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좌뇌는 팩트예요. 이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뇌 좌뇌를 갖다 따져요. 그 우뇌가 발달한 친구들이 창의력 사고력이 좀 뛰어난 편이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력이 좀 더 뛰어난 편이다라고 이제 많이 나와져 있죠. 여러분 스스로들은 우뇌인지 좌뇌인지 참고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뇌인지 좌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